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에 소장된 482년 전 조선의 한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 이 그림을 연구하던 중 중국인 동료 연구원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고 전 세계가 놀라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카트리나 윌슨입니다. 저는 지금 동양 도자기의 미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빠 덕분입니다. 12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소더비 경매장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처음 도자기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아빠는 늘 경매장에서 도자기의 제작 연도와 희소성을 연필로 꼼꼼히 기록하셨어요. 특히 1820년대 마이센티 세트를 보실 때면 아빠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현존하는 게 단 3점뿐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하시곤 했어요. 작년보다 가치가 15% 상승했다는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녁 식사 때도 아빠는 늘 도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이끄셨어요. 세브르 도자기 한 점이 지난해보다 30% 상승한 가격에 팔렸다며 마치 본인의 일처럼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제 16살 생일에는 마이센 인형을 선물해 주시면서도 투자 가치를 강조하셨어요. 앞으로 가치가 3배는 뛸 거라며 마치 주식 투자 조언을 하시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이런 아빠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갤러리가 부도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빠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셨대요. 저도 자연스럽게 도자기 경매를 다니며 도자기의 가치와 여기에 담긴 이야기와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조용히 앉아 도자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서가 깊숙한 곳을 살피다가 먼지가 소복이 쌓인 한 책꽂이를 발견했는데 틈새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푸른빛 도록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록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장품을 모아 설명과 함께 도판으로 실은 책자를 말해요. 제가 발견한 도록은 1950년대에 출간된 고려청자 도록이었죠. 표지는 이미 바래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도록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비밀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청자였는데 유약 아래로 섬세하게 새겨진 매와 문양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순간 아빠처럼 이 청자의 가치를 계산해보려 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멀어졌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더듬으며 실제 도자기를 만지는 듯한 상상을 했는데 그동안 봐왔던 마이센이나 웨지우드의 화려한 장식과는 전혀 다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도록에 푹 빠져 있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책 위로 천천히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동양인 여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린시아였죠. 린시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운 채 자신을 소개하면서 케임브리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서 송나라 청자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도자기에 대한 연구 경험을 물어보자 린시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려 청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도서관의 오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린시아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세밀한 손짓으로 도록의 페이지를 가리키며 유약의 성분 조성부터 가마의 온도 관리, 심지어 흙의 수비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 바빴어요. 특히 상감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1시간 넘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린시아는 작은 메모장에 도시까지 그려가며 도자기의 표면을 파내고 백토나 흑토를 메워 문양을 새기는 기법을 설명했어요. 유약을 입히는 온도와 시간까지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려청자의 유약 제조법과 1300도의 정교한 온도, 제어 기술이 당시 중국보다도 앞섰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야기하자 린시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고려청자도 뛰어나지만 송나라의 여여 청자나 정요 백자가 지닌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낯설지만 애국심 강한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린시아와 도서관에서 만나 도자기를 연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양 도자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통찰력 있는 관점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도자기를 단순한 골동품이 아닌 문화의 결정체로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린시아의 제안으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의 동양 도자기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게 되었어요.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청자와 일본의 세토 도자기, 그리고 베트남의 청아백자가 즐비한 전시장 속에서 한 점의 고려 청자가 단연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다른 청자들이 푸른 빛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고려 청자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한 비추색 유약이 은은하게 빛났는데 그 깊이감은 호수에 비친 달빛 같았습니다. 아, 라면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고 도록의 사진은 이 청자가 가진 아름다움의 10분의 1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유리 케이스 너머로 보이는 청자의 표면에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중국 청자의 화려한 문양이나 일본 도자기의 정형화된 패턴과는 달리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유려하게 흐르는 문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유약의 색감이 미묘하게 변화했는데 옆에 놓인 송나라의 용천요 청자가 단조롭게만 느껴질 정도였어요. 특히 목 부분의 곡선이 그리는 우아한 실루엣은 절제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린시아도 이런 비추색은 정말 신비로워. 마치 천년의 시간이 한 점의 빛으로 응축된 것 같아 라며 감탄했어요. 전시장의 설명문에는 고려 청자의 제작 기술이 당시 중국보다 앞서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1300도의 정교한 온도 제어와 유약의 배합 비율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고려만의 기술이었다고 해요. 그 설명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전시회에서 받은 감동을 안고 아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려 청자가 지닌 신비로운 비추색과 절제된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장인의 혼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첫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작년 소더비 경매에서 고려 청자가 380만 파운드에 낙찰된 것을 보셨다며 제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빠께서 갑자기 케임브리지로 찾아오셨습니다.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아빠는 고려 청자의 시장 가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지난 10년간 고려 청자의 가치가 매년 15%씩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주식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아빠를 보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본 고려 청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낸 유약의 빛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문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장인의 혼을 어떻게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아빠의 눈빛이 차가워지셨어요. 아빠께서는 결국 모든 예술품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탄한 비추색도 정교한 상감 기법도 모두 당시 최고의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 기술력이 곧 가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빠의 말씀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본 고려 청자는 천년의 세월을 담은 살아있는 역사였고 그 속에는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을 단순히 수익의 도구로만 보는 건 마치 시를 글자 수로만 평가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말에도 아빠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서로의 관점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어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서관으로 향했는데 마침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던 린시아를 만났어요. 평소와 달리 힘없이 책상에 앉아있는 제게 린시아가 다가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빠와의 갈등을 이야기하자 린시아는 조용히 듣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보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도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린시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불현듯 그녀는 동양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린시아는 도자기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이 담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중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린시아는 한국 문화만의 특별한 조화로움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빔밥을 예로 들며 각각의 재료가 자신만의 맛을 지키면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그 묘한 매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린시아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아시아 문화유산 현장 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빔밥의 발상지이자 전통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라는 도시를 연구 거점으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린시아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사람 특유의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2명이 팀을 이뤄 연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린시아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음식 문화와 도자기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거라며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빠와의 갈등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린시아의 제안은 마치 미로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도자기를 단순한 골동품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린시아의 말처럼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도자기의 본질적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연구 계획을 세웠고 전주행은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린시아의 설득력 있는 제안과 뚜렷한 연구 방향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전주에 도착한 첫날,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봄볕이 따스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처마 끝 풍경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좁은 골목길이 나왔어요. 린시아가 눈을 반짝이며 이 골목길이야말로 전주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감탄했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돌담 사이로 매화나무 한 그루가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려청자에 새겨진 매화 문양을 보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췄어요. 담쟁이 덩굴이 오래된 벽돌 사이를 비집고 자라나 있는 모습에서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한 국수 냄새를 따라 골목을 돌아서자 낡은 한옥 한 채가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 맛집일 것 같다고 말했고 린시아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들어가 보자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리는 낡은 돌계단의 소리가 묘하게 정겹게 느껴졌어요. 대문 앞에 걸린 오래된 나무 간판에 전주 할매 비빔밥이라는 글씨체를 보는 순간 이곳이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갈하게 놓인 소반들과 운치 있는 마당이 눈에 들어왔는데 마치 조선시대 풍속화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린시아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멋이라며 감탄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의 고성이나 성당이 웅장함으로 압도한다면 이곳은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적시는 듯했어요. 마당 한켠의 장독대와 빨갛게 말라가는 토종 고추를 보며 문득 이곳의 모든 것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정성스럽게 말린 재료들로 만든 요리가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하자 린시아도 동감하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나무를 다듬고 계시던 김숙순 할머니께서 고개를 드시더니 어디서 왔느냐며 정겹게 물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는 머나먼 곳에서 왔다며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죠. 식당 안쪽 벽에 걸린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인증서를 보는 순간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 대단하다고 말씀드리자 손사래를 치시며 겸손하게 웃으셨습니다. 각국의 관광객들이 남긴 감사 편지들과 세계적인 요리 대회 수상 기사들을 보며 린시아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수백 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문화유산을 발견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느릿한 걸음으로 주방을 오가시며 비빔밥 재료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고사리는 지리산에서 직접 채취하신다고 하셨고 도라지는 3년근만 고집하신다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취나물을 손질하시며 이것이 바로 전주 비빔밥의 숨은 비법이라고 수줍게 웃으셨어요. 할머니께 고추장 만드는 법을 여쭤보자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며 장독대를 가리키셨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 장독대에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도예가가 청자를 빚을 때의 자세와 닮았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린시아가 요즘 유명한 흑백 요리사나 한식대첩 같은 프로그램에는 출연해보지 않으셨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방송 섭외가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면서도 전주 한옥마을에 직접 와서 이 분위기를 느끼며 비빔밥을 맛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했어요. 이런 장인정신이야말로 고려청자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린시아가 전주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말에 할머니께서는 수줍은 듯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고려청자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깊이 있는 맛을 추구한다는 말씀에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잠시 나무를 데치러 가신 사이 린시아가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할머니가 아까 비빔밥의 핵심이라고 하신 고추장 배합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연구자답게 꼼꼼히 메모하는 듯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학문적 호기심이려니 하며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한참을 이야기하시던 할머니께서 잠시 들어가 보시겠다며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때 린시아가 노트에 적은 내용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돌아오신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에 그런 생각은 금세 잊혀졌어요. 비빔밥의 깊은 맛이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 채로 우리는 전주한 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이 만나는 듯한 따스한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비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높이로 이어진 기와지붕들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그림자가 마치 오래된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골목을 한참 걷고 있을 때였어요. 린시아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ETRI 전주분원에 들러보자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문화유산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시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뭔가 절박한 듯한 톤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했습니다. 전통 한옥이 즐비한 이곳에서 첨단 연구소라니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린시아의 설명을 들으며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ETRI 전주분원은 한옥마을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전통 기와집들 사이로 걷다 보니 불현듯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육면체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어요. 특히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창이 한옥의 기와지붕과 대비되는 모습은 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서는 문화재, 디지털화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이 무음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방문증을 목에 걸고 있을 때였어요. 실버 그레이 색상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로비로 들어오셨습니다. 린시아가 반가운 듯 김병훈 박사님 하고 부르자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린시아와는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인 듯했습니다. 린시아가 저를 소개하자 박사님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어요. 특히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동양 도자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에 박사님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한 칠보산도 병풍이 마치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 있었습니다. 김병훈 박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제 놀란 반응을 보시더니 이것이 단순한 3D 영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실제보다 더 선명하게 문화재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으며 460cm의 거대한 병풍을 완벽하게 디지털화했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태블릿을 조작하시자 화면 속 칠보산의 풍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맑게 갤 때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낮과 밤이 교차되며 시시각각 변하는 산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놀랍게도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고 새소리와 폭포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감탄을 감출 수 없어 실제 칠보산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술로는 문화재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19세기 조선 화가의 붓질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스캔했고 거기에 현대 기술을 더해 살아있는 경험을 만들어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이 우리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방가사유상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들도 이미 디지털화되어 전 세계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어요. 린시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단호하게 현재 우리의 디지털 문화재 구현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견줄 데가 없다고 답하셨어요. 특히 이 실감형 전시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현재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해 한국과 동시에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병풍에 그려진 등장인물이 실제로 움직이며 굽이치는 고갯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폭포가 흐르는 굴 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면서 고려청자가 나타났는데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본 그 청자였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문양의 디테일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은은한 비취색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것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영국에서 전공하면서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한 모습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블릿을 조작하셨어요. 이어서 이것이 단순한 3D 스캔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청자 표면의 균열 하나하나와 유약의 층, 두께, 태토의 입자까지 분석해서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화면을 확대하시면서 고려 장인이 남긴 지문까지 복원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린시아는 숨을 들이키며 이 기술로 제작 방법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눈을 반짝이시며 당연하다고 대답하셨어요. AI가 청자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시 가마의 온도, 유약 배합비, 심지어 흙의 수비 과정까지 역추적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세계 최초라는 점과 유럽의 도자기 박물관들이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영국에서 도자기를 연구하면서도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게 신기했거든요. 특히 고려 청자의 제작 기술이 송나라보다 앞서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는 도자기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이어서 대형 박물관에서도 우리 기술을 요청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이제는 문화재 디지털화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린시아가 연신 감탄하며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녀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긴장된 모습이었거든요. 박사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재 데이터는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지만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고 자부심을 내비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갑자기 젊은 연구원이 급하게 들어와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알 수 없는 IP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린시아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저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명화의 완벽한 위작처럼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 박사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시면서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현대 기술로 새롭게 해석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전주 전통문화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디지털로 복원된 문화재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특히 AR로 구현된 고려 청자의 제작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신기해하며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재가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린시아에게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어진 그녀는 많이 돌아다녀서 피곤하다며 조용히 전시물을 몇 번 둘러보더니 먼저 숙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좀 더 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의외로 흥미롭게 들으셨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관점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주희 연구원님을 만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였지만 박물관 로비의 통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희미한 햇살이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박주희 연구원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고려 청자실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박물관 정면 중앙에 있는 반과사유상의 디지털 영상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아, 이것이 김병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술이구나 싶었습니다. 전주에서 설명만 들었을 때도 놀라웠는데 실제로 박물관에서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실제 반과사유상 옆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불상의 세세한 문양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고 관람객들이 360도로 돌려가며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우와, 진짜 부처님이 움직이는 것 같아 라며 탄성을 지르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할아버지께서 손주에게 불상의 뒷면에 새겨진 명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불상 뒷면의 명문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문화재가 더 이상 유리장 속 죽은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시실로 이동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전주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 기사를 열어보았습니다. 전주 비빔밥이 드디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김숙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미소 짓고 있는데 기사 아래쪽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기지 않아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중국 산둥성의 한 도시에서 잡곡반이라는 이름으로 전주 비빔밥과 거의 동일한 음식을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추장 대신 두반장을 사용한다는 점만 빼면 나물 구성과 비비는 방식까지 완벽히 똑같았어요. 불과 며칠 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3대째 이어져 내려온 나물 손질법, 매일 아침 장독대에 드리는 인사, 그 모든 정성과 전통이 한순간에 도용될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린시아를 흘깃 보니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을 텐데 오늘따라 그녀의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주희 연구원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기사를 보여드리자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문화재나 전통 문화가 자주 도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화된 문화재 데이터를 노리는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주희 연구원님의 컴퓨터 화면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ETRI 디지털 문화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대규모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린시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급한 약속이 생각났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발신지를 추적해보니 중국 선전의 한 연구소였고 그곳은 다름 아닌 린시아가 소속된 기관이었습니다. 박주희 연구원님은 신속하게 ETRI 보안팀에 연락을 취하셨어요. 다행히 해킹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미 수개월간 린시아가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비빔밥뿐만 아니라 고려청자의 제작 기술, 디지털 복원 알고리즘까지 모두 빼내려 했던 거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예술품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시던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드렸더니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지키고 계승하려는 의지에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느낀 배신감을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물관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린시아는 창밖만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물으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린시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어요. 린시아는 차갑게 웃으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문화는 당연히 중국의 전통 문화유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비빔밥뿐만 아니라 김치와 윷놀이도 이미 중국 국무원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선 체계적인 문화 침탈이었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김숙순 할머니의 3대째 이어온 정성과 전통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린시아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미 17개의 한국 전통 문화가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심지어 농악문은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했다면서 문화에는 국경이 없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문화에 국경이 없다면서 왜 하필 한국 문화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이건 문화 교류가 아닌 약탈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린시아는 제 말을 가볍게 웃어넘기며 그들은 그저 조선족 문화를 보존하는 것뿐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지린성에서는 2021년에 이미 돌솥 비빔밥과 떡 만드는 방법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돌솥 비빔밥 브랜드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린시아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갑자기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그것도 디지털화된 첨단 기술까지 이렇게 손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마지막으로 린시아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은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겠지만 전주에서부터 시작된 이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고려청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단순한 소유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이어가려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고려청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자기도
중국의 여요나 정요도 따라올 수 없는 고려 청자만의 신비로운 비취색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중국이 탈취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마치 고려 청자의 제작 기술을 훔쳐 모방하려 했던 과거처럼 이번에는 디지털 기술마저 베끼려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98.7%의 정확도로 문화재를 복원하고 1000년 전 도공의 지문까지 찾아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제 고향인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디지털 문화재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이 중국 해커들의 끊임없는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때 제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문화재의 가치는 단순한 소유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숙순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장독대에 인사하시던 정성이, 고려시대 도공이 청자에 담았던 혼이, 그리고 이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열정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독보적인 가치를 지키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영국인인 제가 대한민국의 문화재 수호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